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 민주주의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년 단임제 이후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등장할 줄 상상한 국민은 없을 겁니다. 이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비상계엄 탓이 크지만 거대 야당의 폭주도 큰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실종됐고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정치 퇴행이 부끄럽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주요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을 안정시킬 비상정부 운영 방안을 고심했을 겁니다.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쏠려 있습니다. 첫 소식 송병철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부총리로는 처음으로 국정을 책임지게 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대국민 담화에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잇따라 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 이틀째이자 첫 주말을 맞은 오늘은 공식 일정 없이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제부총리가 국정을 맡은 만큼 비상정부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는 국정을 운영할 조직이 없어 국무총리실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등도 조력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권한대행의 대국민 홍보 업무 등을 어디서 맡을지도 총리실과 기재부가 논의 중입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만큼 현재 머무는 세종보다는 서울에 상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부총리실 규모가 외교 의전 등을 하기에 작고 경호와 보안 등에 취약해 고민입니다.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분야, 익숙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럴 때는 조금 어려움이 더 커지겠죠. 최 대행은 야당이 압박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내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하는데 어제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말해 간접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인 연말까지 기다려본 뒤 임명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 또다시 탄핵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건 계엄 사태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밝혔던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사태가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온전하고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상적이라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마지막 도리를 다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비겁한 공직자들이 되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올해 연말을 이른바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최 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검법 공포 시한인 1월 1일 전까지는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대행이 된 분이니까 충분한 숙고의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은 또 여당이 여전히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며 다음 주 초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관계자 10여 명을 국가수사본부에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정족수를 무기로 하는 혼란과 공포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당 내부에선 이제라도 헌법재판관 임명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 표결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을 뒤로한 이재명 대표가 미소를 짓는 사진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경제를 우려하는 국민의 걱정스러운 표정과 이 대표의 득이양양한 미소가 대비됐다며 이재명의 소름 끼치는 미소에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마음대로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하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들께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까 봐 진정으로 두렵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 소추가 졸속으로 진행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에만 눈이 먼 민주당이 국가 혼란을 가져올 추가 탄핵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후보자 3명 가운데 이견이 없는 1명에서 2명을 우선 임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시정일관 현상 유지라는 헌법적 원리 속에서 열려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안을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당내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데다 민주당 역시 탄핵 지연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라 실제 협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시작으로 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지만 이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판단에 제약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재판관 6명으로 탄핵과 권한쟁의 심판 등의 결론을 낼 수 있는 건지 사회부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사건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체제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조 심판 정족수 규정입니다. 이 재판부는 7명이 되어야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모자라는데 탄핵 심판이 시작된 거는 어떤 이유죠? 앞서 보신 23조 규정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이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효력이 다른 사건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심리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결론적으로 6인으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네,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립니다. 앞서 6인 심리를 가능하게 한 가처분 때 헌재는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심리 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헌재법 23조 2항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6인 체제에서 만장일치가 아니라 4대2, 3대3 등으로 엇갈리는 경우 공석인 3명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죠. 이 때문에 선고는 9인 체제가 갖춰지길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심리는 6명으로 가능하겠다는 점을 가처분을 통해 확인했지만 결정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심리는 재판지를 막기 위해서 해놓고 결정은 9인 체제가 된 이후에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6인 체제로 선고를 할지 말지도 헌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다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6인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이 반대하면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평이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누가 반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과반 찬성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역시도 헌재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당은 또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 역시 6인 체제로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3명 공석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최악의 경우에 내년 4월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추가로 끝이 나면 4인 체제가 됩니다. 이 둘은 대통령 몫이어서 후임을 추천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심리도 결정도 못하는 식물 헌재가 되는 겁니다. 네, 정말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이 정치권이 좀 싸우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도 둘로 갈라진 민심이 서울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쪽에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다른 한쪽에선 탄핵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복궁 월대 앞을 가득 채운 인파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내란범을 즉각 체포하라! 젊은 여성들은 촛불 대신 야광봉과 풍선을 흔들고 외계인 분장을 한 참가자의 이색 동호회를 자처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때까지 계속 거리로 나오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질긴 놈이 이긴다고 계속해서 나와야 될 것이고.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헌법재판소를 거쳐 명동역 주변까지 3km가량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500m쯤 떨어진 세종대로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전차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은 내란을 유발한 건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손팻말을 흔들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한 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연히 탄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지키기보다는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이 나라를 또다시 두 쪽으로 갈라놨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 우려가 나오자 다시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한편으론 여론조사 전문가를 이 대표 참모로 영입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색 모자를 쓴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 사이에 앉아 떡을 나눠 먹습니다. 정당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엔 이 대표뿐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다수 참석했습니다. 다만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을 공언하며 내란 세력의 반란을 제압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경제와 외교, 민생 메시지에 주력했던 이 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자 다시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 세건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법정금리의 3배를 넘는 불법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을 소개하며 정책 행보 역시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엔 당 대표실 실장급 참모에 여론조사기관 출신 전문가도 영입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전략 강화와 내란 진압 관련 여론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란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유광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정지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여야의 정치적 타협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정치부 장세희 기자와 혼돈의 전국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 탄핵뿐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 탄핵까지도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엄포입니까? 아니면 실제로도 가능한 겁니까? 일단 지금 분위기론 단순한 엄포에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론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강행한 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때문이었는데 최상목 대행 역시 임명을 미룬다면 탄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추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앞서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행위가 포함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탄핵 사유에 포함된 걸 말하는 건데 그게 추가 탄핵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총리에 준하는 151명이 이제 필요한지 아니면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이 필요한지를 두고 정족수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 시절 직무행위만 탄핵 사유에 포함시켜 논란을 줄이자는 의견이 민주당 단체 대화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그렇게 하면 탄핵 사유가 마땅치 않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길이 막힌다고 적었습니다. 정족수 논란을 피해가는 것보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추가 탄핵하는 걸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본 겁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당의 원칙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경우 내란 동조 세력으로 판단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장 서둘러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의 경우 이제 거부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탄핵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선거법 위반 선고 전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탄핵을 계속 하더라도 그러니까 누군가는 권한대행직을 맡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문제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주당의 말을 들어줄 국무위원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당 내부에선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이유로 계속 탄핵한다면 국정 혼란에 대한 민심 역풍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고, 관료 출신인 또 다른 의원도 줄탄핵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며 정부 부처 전반에서 야당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정말 이런 비정상적인 국정 상황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수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무대응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통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에 나서는 게 일반적인데 곧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주말에도 전원이 출근해 계엄 사전 모의로 지목된 이른바 햄버거 회동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3차 출석 요구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적법한 소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결국 공수처가 강제 수사를 검토하는 단계가 됩니다.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 경호처가 맞고 나설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영장 집행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당직자와 당원들이 당사를 봉쇄하고 저항해 신병 확보에 실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인사와 정치권 인사에 대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모레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 실장은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됐고 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수사기관에 나간다고 국회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하기 시작한 지난 3월 국방부 장관이던 신 안보실장은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습니다. 다만 경찰과 공수처는 신 안보실장에 대해선 현재로선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4차례 바꾸며 표결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의원들과 함께 소통을 계속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불참하게 된 건 제 판단은. 추 의원이 2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경찰은 추 의원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했죠. 하지만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힌 노 씨의 행위는 자문을 뛰어넘어 실제 군을 움직이는 수준이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현역 군인들에게 내린 지시사항의 내용도 황당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눈가리개와 손발을 묶을 케이블끈 수십 개, 포승줄에 야구방망이, 망치까지 성관이 체포조 임무를 받은 정보사 군인들이 준비한 도구입니다. 이런 도구를 챙겨 성관이 직원을 붙잡으라고 지시한 건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 것으로 검경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월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선발하도록 한 요원 30여 명에게 노 씨가 성관이 직원 체포 감금 임무를 부여했다고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틀 전 1차 햄버거집 회동에서 노 씨는 현역 정보사 대령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며 너희가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실로 가면 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2차 햄버거집 회동에선 93회 이 기갑여 단장에게 선관위를 장악할 이른바 수사 2단 단장 임무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노 씨로부터 적법한 자문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경 수사에서 드러난 정황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신뢰하고 자문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선택해서 그에 관한 자문을 드렸습니다. 국방부도 순수 민간인인 노 씨는 자문기구인 군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고 참석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른바 계엄기획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전역 후 역술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속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죠. 연말연시면 신을 대신해 미래를 내다봐준다는 점집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곤 하는데요. 이 무당 전성시대에 김준석 기자가 오늘의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검색창에 신년 운세를 치자 수십 개의 점집들이 올라옵니다. 속칭 신빨이 살아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잘 맞춘다고 홍보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관계가 틀어지고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것을 이미 예견했다는 등 요즘 정치 상황과 관련해 홍보하는 영상들이 줄을 잇습니다. 이 가운데 한 점집에 연락해봤습니다. 3월달까지는 지금 꽉 차가지고 뺄 수가 없고 4월달부터는 7명씩 뭐 이렇게 해서 6개월 정도. 이번에는 한 점집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곳 무당은 신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계룡산을 가가지고 혼자서 버스를 타고 가서 보살드리고 법사드리고 받잖아요. 가서 그냥 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한 번씩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게 된 거지. 이 무속인은 후손들을 위한 조상굿을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안산 보살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사주라고 했던 그는 신내림을 받았을까? 노상욱 씨는 그 이름이 두 개죠. 노용된가 뭔가 하고 두 개를 다 찾아보니까 우리한테 등록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명리학협회에서도 노 씨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저희가 제보를 했겠죠. 그런 분은 없습니다. 신내림을 받았다는 무속인들은 무속인들이 다 같은 무속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도 안 받았는데 배워갖고 해는 거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잘 안 맞지 그런. 굿으로 돈을 벌려는 무속인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흉살이 꼈어, 우환이 꼈어, 굿해야 돼. 살 안 풀으면 너 죽어, 너 다쳐. 카드 있지? 할부도 돼. 1,000만 원 딱 긁어버려. 돈을 안 돌려줘. 운세나 사주팔자를 많이 보는 연말연시. 재미로 한번 보는 거야 문제없지만 자신의 운세는 스스로 노력해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에 곳곳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면서 차량들이 미끄러져 1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도 났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노도일 기자입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 있는 건물에 시뻘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쓰레기 위에 소방대원이 연신 물줄기를 뿌립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생활 폐기물 100톤이 쌓인 상태라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0시간 만에야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금속 폐기물이다 보니까 자체에서 이제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 진화가 안 되고 있어요. 가연물 자체가. 아파트 복도 창문으로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2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화 의심으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이제 더 봐야. 오늘 새벽 0시 반쯤에는 강원 속초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주민 5명이 대피했고 7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아침 9시쯤에는 경기 평택의 한 국도에서 차량 17대가 도로 위 살얼음에 미끄러져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50대 여성은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요즘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면서 바깥나들이 망설이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집에만 있을 수도 없는데요. 실내 캠핑장이나 식물원처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이색 공간들이 인기입니다. 주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실내 캠핑장. 테이블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바로 옆 텐트 안에선 아이들이 장난감 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애들하고 놀기에는 좀 추운 데보다는 따뜻한 데 찾고 싶었고 또 어른들은 또 여기 와서 고기도 먹고 애들은 또 뒤에서 신나게 놀고. 캠핑 분위기를 한껏 만끽할 수 있지만 무거운 캠핑 장비는 일일이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의자부터 해가지고 젓가락이나 이런 것도 다 챙겨가야 되는데 사실 실내 캠핑장 가면은 이동하는 시간도 좀 적게 드는 것 같고. 두꺼운 외투를 벗어버린 사람들. 난초와 꽃들 사이에서 연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날씨 추운 이 겨울에 이 따뜻한 식물원에 이 조경도 너무 잘 돼 있고 좀 아름다운 곳에서 같이 데이트하려고 친구들 만났어요. 겨울이지만 도심 식물원엔 하루 평균 2,000명의 관람객들이 찾고 있는데 지난 9월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주중에는 이제 단체 방문객 위주로 많이 찾아주시고 주말에는 이제 가족 나들이객들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박물관과 수족관, 대형 쇼핑몰도 추위를 피해 찾아온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대표적인 곳들입니다. 움츠러들게 만드는 강추위가 계속되는 요즘, 이색 실내 나들이 명소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 우리나라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변곡점마다 환율이 껑충껑충 뛰면서 그 어떤 예상도 또 대책도 소용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지키고 있던 12월 3일.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때 1,443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계엄 해제 후 안정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다시 1,438원까지 솟구쳤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더디게 할 거란 소식까지 더해져 1,450원 선까지 치솟자 정부는 외환 스와프 기간을 늘리는 등 긴급 안정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서 적극 대응하고 대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하지만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마저 이뤄지자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여 만에 1,480원 선마저 뚫렸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경제 및 외환 시장에 심각하게 타격을 준 영향이 크게 부각된 가운데 대외 신인도 하락과 외국인 자금의 유출 등을 통해서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이대로 가면 외환 시장 최대 리스크로 여겨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1,500원 돌파도 우려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현재의 환율 폭등이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한 것인 만큼 전국 안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계엄 사태와 탄핵의 여파는 우리 안보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한미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던 한미 핵 협의그룹 NCG를 다음 달 10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당하고 현재 군 통수권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협의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미 국방부는 제4차 핵협의그룹 NCG 회의를 다음 달 10일 워싱턴 DC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NCG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 양국이 만든 협의체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도 열리는데 미 전략자산의 핵 보복을 포함한 군사적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당초 지난 4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계엄 사태 여파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NCG 문제는 조속한 개최를 위해서 한미 양국이 현재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바이든 정부 끝나기 전에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으며 지난 24일부터 한미 외교안보 일정이 완전히 재개됐는데 어제 탄핵 소추로 군 통수권자가 또다시 바뀌면서 NCG 회의 역시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략무기인 핵을 다루는 회의체인 만큼 양국 군 통수권자의 정치적 결심과 가이드라인이 중요한데 대통령과 장관 모두 권한 대행인 상황에서 피상적 논의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 시 핵 사용 절차까지 합의하는 한미가 매우 중요한 회의체에서 미치 과연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 염려됩니다. 트럼프 2기 국방부의 정책 차관으로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가 NCG와 미국의 해구산 보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도 우리로선 악재란 분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파병 북한군이 러시아군 대신 최전선 총알바지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병사들은 항복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심지어 투항하지 못하도록 서로 처형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에서 북한군 대부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으로 달리고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병사들이 적에게 투항하지 못하도록 북한군 내부에서 처형까지 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습니다. Корейці. Все у них робиться так, щоб для нас було неможливо захопити корейців в полон. Їх свої ж добивають, є такі факти, і в штурм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만 제공한 채 북한군을 전장에 내몰고 있다며 다친 북한군 몇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지만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Нашим воїнам вдалося взяти їх в полон, але вони були дуже важко поранені, і їх не вдалося реанімувати. 미국 백악관도 북한 군인들이 수세에 몰리면 항복 대신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로로 잡힐 경우 북한의 남은 가족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병력은 러시아와 북한 지도부로부터 소모품 취급을 받으며 대규모 돌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며 지난주에만 쿠르스크에서 1,000명 넘게 죽거나 다쳤다고 추정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네, 미국 뉴욕의 한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수감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수감자는 결국 숨졌고 폭행에 가담한 교도관들은 모두 해고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백인 교도관 2명이 흑인 수감자를 마구 때립니다. 또 다른 교도관은 수감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통을 짓누릅니다. 구두발로 사정없이 차고 목을 조르기도 하는데 주변의 다른 교도관들은 그저 지켜보며 잡담을 나눕니다. 지난 9일 미국 뉴욕의 마시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수감자를 집단 폭행하는 바디캠 영상입니다. 결국 이 수감자는 하루 뒤 사망했고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드러났습니다. During the incident, he was handcuffed with his hands behind his back. 수감자 로버트 브룩스는 살인 혐의로 1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폭행 몇 시간 전 인근 다른 주의 교도소에서 이송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폭행이 이뤄진 자세한 경위를 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뉴욕 주지사는 무분별한 살인에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며 폭행에 가담한 교도관 등 14명을 해고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진짜 음악이 뭔지. 대상은 이재엽입니다. 청춘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노래하는 무대, TV조선 대학가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영예 대상을 수상한 백성예대 이재엽, 그리고 동상을 받은 서울예대 최여원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대학가요제 1,700여 팀이 참가해서 굉장히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두 분이 수상을 하신 건데요. 먼저 재엽 씨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결승전에서 반전을 거머쥐었잖아요. 처음부터 우승할 것 예상하셨어요? 워낙 남들보다 긴장을 많이 하는 체질이라 탑 10에 올라온 순간부터 제발 꼴찌만 하지 말자라는 네.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주실 줄 몰랐습니다. 의외의 우승이었네요. 참 더욱 배로 기쁘실 것 같습니다. 여원 씨는요, 유튜브 영상이 내내 정말 조회수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비결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제 귀를 사로잡는 음색과 저의 귀여움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네, 본인 매력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 재엽 씨는 자취방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모습, 그리고 결승전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저는 참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대학가요제 출연 결심은 어떤 생각으로 하게 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음악을 굉장히 반대하셨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음악을 반대하고 또한 응원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 기회로 인해서 저를 알리고 제 음악을 알리고 또한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몰래 지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승까지 하셨잖아요. 그럼 어머님 반응 뭐라고 하셨어요? 일단 우승을 해서 어머님의 안마기를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어머님께서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이렇게 큰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서 많이 걱정도 하십니다. 그렇군요. 이 여원 씨는 제주도에서 자퇴를 하고 상경을 하셨다고 제가 방송에서 봤어요. 그래서 참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상을 받으니까 주변에서 반응 어떤가요? 먼저 제 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고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 이 방송을 하기 전부터 저를 지켜봐 왔던 친구들, 그리고 제 서울예대 동기들도 거의 저희 부모님처럼 너무 좋아해주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고 다녀서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렇군요. 이 두 분 모두 사실 음색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특히 재엽 씨 결승전 무대에서 그 자작곡 보이스 피싱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본인 어떤 마음으로 만든 곡인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 자작곡 보이스피싱은 사실 제 이야기를 굉장히 진지한 그 이야기를 유쾌한 멜로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그 진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와닿을지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 제목의 의미를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목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네. 그 목소리 낚시라는 뜻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그 다르게 해석하자면 보이스, 소년의 낚시라는 뜻을 담아서 그 소년의 목소리로 사람들을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겠다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여원 씨 목소리는 제가 보니까 무공해 청정수 같다, 숲속에서 부는 솔바람 같다, 이렇게 참 정말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방송을 보면 무대에서 유달리 긴장을 많이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제가 긴장을 많이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연습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연습실에 심사위원분들 사진을 띄워놓고 그걸 보면서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계속 제 마음속에서 무대를 돌려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서 극복을 해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과정 속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을까요?
저는 4라운드에 했던 찻잔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사실 그 무대에서 제일 긴장을 많이 해서 무대를 하다가 중간에 그냥 그 이성의 끈을 놓고 아예 몰입해서 노래를 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 나온 걸 보니까 제가 그렇게 몰입한 만큼 노래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는 2월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에서 첫 번째 투어를 시작합니다. 팬분들을 실제로는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은 팬분들이 SNS 상에서는 많이 보고 싶다, 무대 더 보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실제로 만나니까 그 기대 이상을 보답하고 싶습니다. 뭐 요원 씨는 투어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거 있으세요? 사실 방송에서는 서바이벌 오디션이니까 긴장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았는데 전국 투어 때는 조금 더 제 무대인 만큼 관객분들과 소통하며 좀 더 제 음악을 긴장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이제 가수로서 정말 본격적인 첫걸음을 떼게 되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 하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자작곡을 사랑해 주신 만큼 그 이야기에 걸맞게 순수한 곡과 또 보답하는 곡들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선배님들의 명곡을 잘 재해석해서 부르는 걸 넘어서 더 제 음악을 갈고 닦아서 제 최여원이라는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 자작곡들로 많이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현란한 기교보다는 깨끗한 목소리 그 자체로 큰 사랑을 받는 두 분이야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가수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3연패를 끊고 전반기 1위를 확정했습니다. 여자 배구 간판 스타인 김연경 선수가 여전히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김연경의 시간차 공격입니다. 김수진은 상대 외국인 선수의 공격을 블로킹으로 잡아냈고 백토스에 이은 정윤주의 공격도 깔끔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에서 김연경의 백어택까지 성공합니다. 1세트를 듀스 접전 끝에 27대 25로 잡아낸 흥국생명은 2세트도 가볍게 따냈습니다. 김연경의 변함없는 공격력을 앞세운 흥국생명이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GS칼텍스를 눌렀습니다. 흥국생명은 개막 14연승 뒤 최근 3연패로 잠시 주춤했지만 오늘 GS칼텍스를 꺾고 승점 43으로 전반기 1위 자리를 확정했습니다. 에이스 김연경이 양팀 최다인 17득점으로 개인 통산 4,500득점을 돌파했습니다. 두 달만 지나면 37이 되는 김연경은 여전히 한국 여자 배구 최강의 공격수입니다. 올 시즌에도 득점 부문 국내 선수 1위고 공격 성공률은 전체 1위입니다. 남자부에서는 레오, 신펑, 허수봉, 삼각편대를 앞세운 현대캐피탈이 OK저축은행을 꺾고 9연승을 달리며 전반기를 1위로 마무리했습니다. 현대캐피탈과 2위 대한항공의 승점은 11점까지 벌어졌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오늘도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면서 곳곳으로 하얀 눈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1에서 5cm가량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해안가와 제주로 강한 바람도 이어져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끼겠습니다. 오늘 종일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춥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5도, 울산이 9도까지 올라서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날이 다시 추워지겠고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4년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들을 시간 순으로 돌아봤습니다.
연초 개봉한 영화 파묘는 1200만 가까운 관객을 끌어모으며 올 한해 가장 사랑받은 영화가 됐습니다. 봄에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고 최소 인원이 출전한 파리올림픽에선 우리나라 대표단이 예상 밖의 선전을 거뒀습니다. 유달리 더웠던 여름, 기후변화와 폭염 검색량이 늘었고 가을엔 미국 대선과 트럼프의 재선이 다른 모든 이슈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올겨울엔 계엄령이 단연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관심입니다. 이처럼 많은 대형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2024년을 계엄으로만 기억하게 되는 건 아닐지 안타깝지만 또다시 모든 계절은 지나가고 꽃피는 봄은 돌아오겠지요. 중요한 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방법, 그리고 미래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가톨릭에서 25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용서와 축복의 시기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처럼 그래도 또 한 번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을 품어봅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